Yeah, thank you. Good afternoon.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죠? 먼저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러드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저는 현재 신규 응급 케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IMH라고 정신건강연구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디스클라이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정부 부서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 부서와도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싱가포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히 코로나를 영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엔데믹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기준입니다. 지금 2,727만 1,000 케이스가 발생을 했고요. 779명의 사망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조금 더 늘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록다운이라고는 잘 표현 안 하고 CB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락다운이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 봉쇄 조치가. 그리고 거의 적어도 100%의 싱가포르 주민들이 2차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노팜이나 모더나, 파이저를 맞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 증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망자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층입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증가를 했다가 이제 정부가 여러 방역 지침들을 도입을 했죠. 그러다가 굉장히 많이 케이스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 크게 증가하게 되었죠. 그러면 한국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달 수치랑 한국이랑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한국이랑 어떤 그래프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이 어떤 이슈들을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발표에서 정신 건강에서 이 5가지가 R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R이 리스크입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싱가포르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서 0으로 없애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엔데믹이라고 하면 그럼 국경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저희가 이 제로 코로나 전략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왜냐면 이제 국경을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주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두려움이 많이 있죠. 제한도 있고 제한이 풀리게 되면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서움도 많이 등장하고 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없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오미크론 변이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발생되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소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리소스를 잘 활용을 해서 첫 번째 제1선에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에서 헬스케어를 잘 제공할 수 있을까? 마지막 방역책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코로나가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 정신과 의사들은 메디컬 센터를 가라.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해라 라고 하는 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신 건강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 싸워야 될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사람들한테 아주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들을 보고 그리고 계속 이 시프트와 근무를 하면서 오랫동안 변화를 겪고 프로토콜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정신 건강에 큰 데미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정신건강, 보건의료 종사자의 정신건강이 다시 한번 종용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R은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R입니다. 개인의 책임인가 또는 국가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이슈인데요. 싱가포르를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안 쓴다고 또 보고를 하고요. 예를 들면 정부가 이런 지침을 따르세요, 거리 두기를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그치고 다시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본국으로 송환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관습,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경로들을 따르게 되면 정신 건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relativity라고 하는 상대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바이어스라고 할까요? 왜곡이라고 할까요? 일단 싱가포르에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모일 수 없다. 무조건 최대 5명만 모여라. 5명만 하루에 한 번씩 집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1000명도 괜찮다. 아니면 50명까지밖에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2021년 8월 30일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축구 게임이 있죠. 사실 싱가포르 사람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2021년 8월 30일 보면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죠. 사람들이 정말 몇만 명이 왔는데 코로나 없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게 부러워했었습니다. 티어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비교이다. 비교를 하면 기쁨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한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19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시죠. 저도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모든 시민들이 이거를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부는 실수를 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좀 쉽게 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아프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단순한 조치들을 모든 신문에 게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줘서 이거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멘탈 헬스, 싱가포르의 정신건강, BC라고 썼는데요. 바로 코로나 이전을 의미하는 BC입니다. 하나 빠르게 갈게요. 17명 중에 1명이 뭔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흔한 질환은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약 80%의 싱가포르 주민들은 도움을 청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입니다. 저희가 공공주택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정신분열증이 있고 한 명은 우울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비율별로 저희가 정신질환들을 잘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트리트먼트 갭이라고 하는 치료 격차를 보면요. 아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안 청하고 있습니다. 낙인 찍히기 두렵고 그리고 비쌀 것이다 라고 하는 좀 가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의 신문을 보시면 이런 기사들을 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신 건강을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작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큰 문제로 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사실 부유국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호딩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 문을 열면 쓰레기가 쏟아지죠. 이거 보시면 이 2명의 사람이 갖고 있던 집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걸 집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게 다 쥐입니다. 지금 여기서 26개의 쥐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집에서. 이거 보시면 제 간호사가 집에 갔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아주 많은 병인데 이게 다 쉬라고 할까요? 오줌입니다. 네, 보시면 무조건 정신분열증 환자였고 탄산수만 먹다 보니까 탄산음료만 먹다 보니까 오줌을 이렇게 싸고 방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63명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10만 명 중에 4.6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이 10만 명당 5.79명이니까요. 네, 이건 반복된 슬라이드였고요. 네, 그러면 이제 500명의 등록된 정신치료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다른 전문가는 없습니다. 일단 이 박사님과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병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9개의 공공병원이 있고 또 9개의 민간병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병신병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INH에서 연간 보는 입원 환자 수가 7,000명이고요. 그리고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6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흔한 6가지 정신질환을 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마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신질환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엔데믹의 피크라고 할까요? 저희가 지금 한 400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아주 큰 낙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보를 해야 되고요. 또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치료 격차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비고용, 실업이라고 하는 상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자살도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 자살률이 사실 한국보다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꼭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청소년 자살률이 높습니다.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근성이라고 하는 또 사회 건강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면 가장 이런 이슈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LGBT라고 하는 성적 소수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소득 수준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 감금된 수용인들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신건강 이슈를 가장 큰 리스크를 쥐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취약계층 모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최전선에 등장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한 2개월 정도의 이전에 이러한 추가물을 저희가 발견이 되었고요. 모든 국가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더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싱가포르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여기 검정색인지 아니면 너무 작아서 그냥 검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한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숫자를 보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유럽처럼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우울증이 있고 이 정도가 뭐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서는 정신건강 서포트가 필요하다. 팬데믹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2%의 그 청소년들이, 즉, 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자신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스트레스인가라고 봤더니 미래에 대해서 걱정된다. 그리고 한 41%가 돈에 대해서 걱정된다. 그리고 39%가 학업이나 아니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아동 보호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학대를 예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 학대 보호 서비스를 쓴 사람들의 숫자가 14%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걱정스러운 수치이고요. 저희 보건복지부에 보면 가정 폭력이 33%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오히려 폭력을 학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인에 대한 영향력을 봐야 될 텐데요. 한 13%의 응답자가 걱정이 되거나 또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박사님께서 MDD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 우울증의 증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이 한 9.7%?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불면증이라든지 이게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동에서 심각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택근무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까 이 박사님께서 얘기를 한 것처럼 줌으로 인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제 남동생이 사실 싱가포르에서 교사인데요. 근데 동일한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교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냐면 레슨이나 뭔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형식까지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이슈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만 명, 2만 명 또는 3만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말 좁은 그런 공용 공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정부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또 자살도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령층, 노령층에 대한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더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봉쇄를 했을 때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봤을 때 응답자들을 보면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감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신건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이 싱가포르의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좋은 행복한 그림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싱가포르 주민들이 뭐 잘 건강하게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이 한 40%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난 몇 개월간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10%의 사람들이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자살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팬데믹 상에서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IM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한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에 비해서 이 자살 콜센터가 50%가 많이 더 전화가 오고 있고요. 또 30%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헬프라인은 50%, 자살 핫라인은 30%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정말 짧은 1년 동안 4만 5천 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 내용을 보면요. 가족 간의 이슈, 정신건강 이슈,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싱가포르는 지난 12년에 비해서 가장 큰 자살률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1991년 이후로 고령층에서 이렇게 많은 자살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가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 팬데믹이고 제 생각에는 피로감이 극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희는 인터 에이전시라고 해서 기관 간 뭔가 국가 전략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건강이 정말 전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죠. 교육부도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도 있고요. 또 우리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부 이런 모든 미니스트리 부서에서 어떻게 정신 건강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핵심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고정적인 전략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스톱 헬프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정신건강에 관련된 치료, 세미나 또 얘기를 하고 발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것이 있을까요? 장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직업에서, 일터에서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원래 그전엔 얘기가 안 되었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제 생각에는 포르투갈에서 나온 건데요.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걸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포르투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정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아주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싱가포르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직장 그리고 일터에서는 정신 건강 이슈를 다뤄야 된다. 카운셀링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직원 복지 혜택에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팬데믹 중간에 새롭게 도입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정부에서 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정신 건강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을 잃고 비즈니스가 잘 되어가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요. 회사나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걸 저는 간접적으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시 랭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의사분께서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보는 그런 기관을 발족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룹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교육부의 설문조사 결과 이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팬데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더 나아갈 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정신 건강 그리고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고령층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격 심리 치료, 원격 정신 건강 케어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꼭 그 정신 건강을 떠나서 여러 보건 서비스들이 원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특히 가정의학과인 일반 의료인 GP 같은 경우가 치료를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 이주 노동자한테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제가 이분에게 줌으로 정신건강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작년부터 여러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공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셔널 멘털 웰빙 캠페인이라고 하는 정신 웰빙 캠페인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했습니다. 틱톡이 사실 멘털 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활용을 했고 라벨링, 비욘드 라벨, 마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여러 조직들, 기관들, 회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내셔널 포털, 국가 포털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낙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박사님과 제가 조직한 행사들이 있어요. 이 모든 그 참가자들을 보면요. 다 싱가포르의 장관님들이세요. 이분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제가 사실 그 자해랑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국회의원분들께서 다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에서 와서 몇천 명한테 온라인으로 자살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얘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니즈가 있다 보기 때문에 뭐 알코올 의존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저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이 팬데믹 때문에 많이 변하고 있고 이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가 또 지역사회 정보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응 노력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제 링크드인 주소도 있고 이메일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